런던 지하철 기관사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60년.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라는 자부심 뒤에서 매일 담배보다 해로운 공기를 마시며 터널을 달렸습니다. 영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이 포기했습니다. 일본도 돌아섰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 공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그 문제에 단 한 나라만 남았습니다. 네, 바로 한국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으로 말이죠. 영국 공학자들이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장난하냐고. 그리고 단 하룻밤 160년 묵은 죽음의 터널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언론이 발칵 뒤집혔고 세계 지하철 도시들이 한국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터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런던 지하철이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16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라는 자부심 뒤에서 매일 수백만 명이 담배 한 개비보다 해로운 공기를 마시며 살아갔습니다. 영국도 독일도 일본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하룻밤 160년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홀로웨이입니다. 2019년 11월 런던 외곽의 작은 교회에 지하철 기관사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검은 넥타이를 메고 앞줄에 앉아 관을 바라봤습니다. 32년을 함께 터널을 달린 동료 톰 브래들리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향년 58세. 사인은 폐암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톰은 결근 한 번 없이 28년을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늘 웃으며 말했죠. 터널은 어둡지만 목적지는 항상 밝다고. 그런 톰이 퇴직 후 처음 병원을 찾은 건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서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폐암 3기. 의사는 직업적 환경 노출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해 봄, 제 건강검진 결과지에도 낯선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폐기능 저하 소견. 의사는 당장 심각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그 종이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다시 운전실로 향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32년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였습니다. 시야 한켠에 낯선 얼굴이 걸렸습니다. 뒷줄 끝, 동양인 남자 하나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이었고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결의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톰의 가족 중에 동양인은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죠. 저는 그가 누군지 생각해보다가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교회 마당으로 나왔을 때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두 손으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박민준. 저는 명함을 내려다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홀로웨이 씨. 저도 터널 먼지 때문에 런던에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온 또 다른 기술자. 조사하고 보고서 쓰고 악수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팀이 런던에 왔다 갔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당신들도 결국 포기할 겁니다. 독일도 일본도 미국도 다 그랬으니까요. 박민주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기술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다음 장례식을 막으러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그는 다시 한번 목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명함이 만져졌습니다. 슬그머니 넣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검색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하루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망 중 하나.
정시 운행률 99.9%. 승객 만족도 세계 최상위권.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 논문 하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런던과 서울의 지하철 터널 내 미세먼지 농도 비교 연구였습니다. 런던이 서울보다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같은 지하철인데, 같은 터널인데. 저는 한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이미 자기 나라에서 먼저 겪었고 먼저 풀었다는 것. 그들이 런던에 온 건 새로운 실험을 하러 온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저는 박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 한번 만나겠습니다. 답장은 3분 만에 왔습니다. 우리는 패딩턴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고 그는 저보다 먼저 와 두꺼운 서류 묶음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런던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성분 분석 자료입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6개월 전이면 톰이 진단받기도 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팀들이 런던에 와서 현장을 보고 나서야 분석을 시작할 때 이 사람은 서울에서 이미 데이터를 쌓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박민준은 먼지의 성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런던 지하철 터널 먼지의 핵심이 열차 바퀴와 철로 마찰로 생긴 철가루라는 것, 그리고 그 철가루가 정전기 때문에 벽면에 달라붙어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도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공학자들이 수십 년을 연구해서 내린 결론과 같은 내용을 이 사람은 6개월 만에 정리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영국의 보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박민준의 서류 마지막 장에는 해결 방향이라는 제목 아래 단 2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장 활용 집진, 플라즈마 정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보고서와도 다르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그 2줄이 런던의 지하를,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박민준을 만나고 난 뒤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운전실에 앉아 터널을 달리면서 이제는 전과 다른 눈으로 벽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시커멓게 뒤덮인 벽. 열차가 지나칠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먼지층. 32년 동안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마취가 거치고 나니 이건 그냥 오래된 터널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숨을 들이마시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즈음 지난 10년간 교통청에 제출했던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노조 대표로서 쌓아온 공문들과 그만큼 두꺼운 기각 통보서들이 함께였습니다. 처음 공식 민원을 넣은 건 2009년이었습니다. 동료 기관사 30명의 서명을 받아 터널 내 공기질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현재 기준치 이내의 수치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2013년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번엔 동료들의 진단서 사본 12장을 첨부했습니다.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16년 저는 교통청 담당자와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마주 앉은 담당자는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홀로웨이 씨, 기관사들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즈음 영국 공학계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뛰어들었습니다. 런던 교통청이 외부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임페리얼 칼리지를 비롯한 유수의 공학팀들이 터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기대를 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는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공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노조 대표 자격으로 그 발표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운행 중인 터널 내 미세먼지 제거는 현대공학으로 불가능합니다. 발표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는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물을 사용하면 터널 내 전기 설비가 손상되고 대형 청소 차량을 투입하면 24시간 운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철가루가 정전기로 인해 벽면에 강하게 달라붙어 어떤 물리적 방법으로도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운행한다는 말입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환기시설 보강과 승객 마스크 착용 권고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160년 된 문제의 해결책이 마스크라고.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세계 각국의 기술팀들이 런던을 찾아왔습니다. 독일 팀이 고성능 필터 시스템을 제안했다가 24시간 운행이라는 벽에 막혀 석 달 만에 철수했습니다. 일본 팀은 정밀한 음파 진동 장치를 들고 왔다가 터널의 좁은 구조 때문에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떠났습니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나노 코팅 기술을 들고 왔다가 비용 문제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저는 그 팀들이 하나씩 짐을 싸는 걸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아쉬웠고, 두 번째엔 실망했고, 세 번째부턴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하나둘 철수하는 동안 박민주는 런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숙소를 정해두고 매일 터널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세계가 포기할 때 그 사람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019년 봄, 톰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톰을 만났을 때 그가 생각보다 담담하다는 것에 오히려 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톰은 침대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제임스, 나는 이 일이 좋았어. 진심으로. 그냥 공기가 조금 나쁜 곳에서 일했을 뿐이야. 저는 그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일 때문에 폐가 망가진 걸 원망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역사의 무게가 아닙니다. 160년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방치입니다. 그해 가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통청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폐질환 진단을 받은 동료 17명의 진단서를 들고 갔습니다. 회의실 탁자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보고서입니다. 공학 보고서 말고 사람 보고서. 담당자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추가 연구 용역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다시 챙겼습니다. 두고 가봤자 서랍 속에 들어갈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11월, 톰의 장례식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박민준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날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며 퇴근길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터널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시커먼 벽면을 바라봤습니다. 160년이 쌓인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벽이 처음으로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가 전부 포기하고 떠난 자리에서 홀로 남아 데이터를 들여다보던 그 사람. 다른 팀들과 시작부터 달랐던 그 사람이 가져온 서류 마지막 장의 두 줄. 아주 작은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체념만 해온 저에게는 그 작은 가능성이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박민준을 제대로 만난 건 카페에서의 첫 만남 이후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가 터널 동행 취재를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 호기심이 컸습니다. 이 사람이 터널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술자들은 터널에 들어오면 항상 벽면부터 봤습니다. 측정 장비를 들이대고 샘플을 채취하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은 달랐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벽이 아니라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첫 운행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플랫폼에는 승무원 2명이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5년 됐죠. 기침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승무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 5년?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제는 달고 삽니다. 박민준은 메모를 했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말을 적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터널 깊숙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박민주는 헤드랜턴을 켜고 벽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벽을 살짝 건드렸다가 떼었습니다. 검은 가루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그걸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말했습니다. 160년입니다. 저 먼지. 박민준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홀로웨이 씨, 이 벽을 닦아본 적 있습니까? 물론이죠. 정기 점검 때마다 닦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쌓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전기, 자성. 저는 그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터널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박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술자가 사람한테 먼저 묻습니까? 보통은 장비부터 들이대던데.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사람한테 먼저 물어야 하니까요. 장비는 수치를 알려주지만 사람은 시간을 알려줍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디서 더 심한지. 그게 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저와 함께 터널을 달린 동료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언제부터 기침이 시작됐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날 이후 박민주는 사흘에 한 번꼴로 터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매번 동행했습니다. 처음엔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노조 대표로서 외부 연구팀을 관리하는 게 제 역할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의무감이 아니라 궁금증 때문에 따라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다음에는 또 어떤 걸 볼지. 박민주는 매번 다른 시간대에 들어왔습니다. 출퇴근 러시아워, 한낮에 한산한 시간, 그리고 심야 점검 시간. 먼지의 농도가 시간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서울에서 준비해온 데이터와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심야 점검을 함께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박민준이 불쑥 말했습니다. 홀로웨이 씨, 서울 지하철도 10년 전엔 이랬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지하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겪었고 먼저 풀었습니다. 완전히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런던에 온 이유를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동료의식이었습니다. 같은 문제를 먼저 겪은 사람이 아직 겪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민주는 먼지 샘플 분석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런던 지하철 터널 먼지의 70% 이상이 열차 바퀴와 레일 마찰로 생성된 철 성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콘크리트 분진과 일반 미세먼지였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철가루입니다. 핵심은 철가루예요. 철은 자성을 띱니다. 그리고 자성을 띤 물질은 자기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물도 아니고 화학약품도 아니고 자석. 발상은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입 밖에 냈습니다. 박민준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순간 더 이상 다른 방향을 보지 않게 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민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순간 더 이상 다른 방향을 보지 않게 된다고. 저는 그게 기술자들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교통청 문을 두드리다가 어느 순간 저도 포기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운전실에 앉아 터널을 달리면서 저는 벽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시커먼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 먼지가 철가루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가루는 자석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160년의 먼지가 처음으로 제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이 런던 교통청에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한 건 터널 조사를 마친 지 3주 후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교통청 회의실은 제가 수없이 드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제안들이 정중하게 묵살됐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외국에서 온 연구원이 자기장인이 플라즈마니 하는 이야기를 꺼내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눈에 선했습니다. 박민준은 담담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쉽지 않을 겁니다. 그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프레젠테이션 당일 교통청 3층 회의실에는 영국 공학자들과 교통청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도 노조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박민주는 정면에 서서 노트북을 열고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 화면에는 숫자 하나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70. 런던 지하철 터널 먼지의 70%가 철가루라는 수치였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철가루는 정전기로 벽면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물리적 제거가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철가루는 자성을 띱니다.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면 벽면에 붙은 철가루를 공중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진공 흡입으로 빨아들이면 됩니다. 물도 필요 없고 운행을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 해리슨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자석으로요? 런던 지하철을 자석으로 청소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회의실 곳곳에서 작은 웃음들이 번졌습니다. 누군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익숙했습니다. 제가 진단서 묶음을 들고 왔을 때와 똑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해리슨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2년을 연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학팀들이 검토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석 하나로 그 결론을 뒤집겠다는 겁니까? 박민준이 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기존 방식 안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이요. 자석이. 자기장 집진 시스템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이미 유사한 원리를 적용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울과 런던은 다릅니다. 터널 구조도 운행 방식도 역사도.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해리슨 씨.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들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더군요. 그런데 그 보고서 어디에도 다른 방향을 시도해봤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결론만 있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들어는 봐야 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리스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교통청 청장이 손을 들어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계속하시죠, 박 연구원. 박민주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자기장 집진 차량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차량 전면에 강력한 전자기장을 형성해 벽면에 철가루를 공중으로 띄우고 동시에 후면에 진공 흡입 장치가 부유하는 철가루를 빨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운행시간 외 심야 점검 시간에만 투입하면 됐습니다. 전기 설비와의 충돌 문제도 차폐 설계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기술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아까처럼 비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흡입된 먼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박민준이 답했습니다. 그 부분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필터 문제였습니다. 빨아들인 철가루를 담는 필터는 금방 포화 상태가 됩니다. 24시간 운행하는 런던 지하철 특성상 필터를 자주 교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해리슨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했지 않습니까? 흡입은 할 수 있어도 처리를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정화 시스템을 함께 적용할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플라즈마.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해리슨의 표정이 달라지는 건 봤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지고 뭔가를 계산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교통청 청장이 말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또 다른 기각의 전주곡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해리슨이 박민준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플라즈마 정화. 이론은 압니다. 그런데 이 규모에서 실제로 작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민준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해리스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완전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런던에 온 수많은 팀들 중에서 해리슨이 완전히 반박하지 못한 건 박민준이 처음이었습니다. 교통청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 데는 2주가 걸렸습니다. 결론은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소규모 테스트를 허용하되 실제 운행 구간이 아닌 비사용 구간에서 진행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박민준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비사용 구간은 실제 운행 환경과 달랐습니다. 열차가 달리지 않으니 먼지가 흩날리는 패턴도 다르고 공기 흐름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박민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테스트 준비는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소형 자기장 집진 장치를 공수해왔습니다. 냉장고 크기의 장치였습니다. 영국 기술자들은 그걸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작은 장치로 160년 묵은 터널을 청소하겠다고. 저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 박민준 옆에 섰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가 더 긴장됐습니다. 박민준 본인보다 제가 더. 테스트 당일 새벽 2시 비사용 구간 터널 입구에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교통청 직원들, 영국 공학자들, 그리고 저. 해리슨도 나와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전자음과 함께 자기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터널 벽면에 달라붙어 있던 검은 철가루들이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60년 동안 정전기로 단단히 붙어 있던 먼지들이 자기장 앞에서 하나씩 벽을 떠났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해리슨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팔짱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되는구나. 진짜 되는구나. 그런데 3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치 운용을 담당하던 한국팀 연구원이 박민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박민준이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필터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포화됐습니다. 흡입된 철가루가 필터를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장치는 멈춰야 했습니다. 해리슨이 그 소식을 듣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교통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필터를 자주 교체하면 됩니까? 박민준이 답했습니다. 24시간 운행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교체를 위해 장치를 멈추면 청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같은 문제 아닙니까? 해리슨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했지 않습니까? 흡입은 됩니다. 그런데 처리를 못하면 소용없어요. 회의적인 시선들이 박민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한 발 내딛었다가 다시 벽에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팀 컨테이너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 터널 점검을 마치고 나오다가 그 불빛을 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박민준과 팀원 2명이 테이블에 앉아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컵라면 용기가 3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뽑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안 주무십니까? 못 자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박민준은 커피를 받아들고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쳐 있었지만 꺼지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잠시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봤습니다. 필터 포화 속도 계산, 플라즈마 방전 온도 데이터, 먼지 연소 효율 그래프.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플라즈마가 뭡니까가 정확히. 박민준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번개입니다. 번개가 칠 때 공기 중에 입자들이 타버리죠. 그 원리를 장치 안에 가두는 겁니다. 필터 대신 번개로 먼지를 태워버리면 교체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번개.
그 단순한 단어가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런던의 겨울 하늘은 항상 흐렸습니다. 별도 없고 달도 흐릿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디선가 번개가 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개가 치면 공기가 달라지죠. 비 오기 전 그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떠올리며 걸었습니다. 박민주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건 알 수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도 꺼지지 않던 그 눈빛. 저는 그게 단순한 직업 의식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했습니다. 런던을 위해서가 아니라 터널 안에서 기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터 문제가 터진 다음 날, 박민주는 하루 종일 컨테이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전 운행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들렀는데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니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는 어젯밤보다 더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도 깔려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수식과 도표가 빼곡했습니다. 박민준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샌드위치를 테이블 한켠에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뭔가 나왔습니까? 그는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박민준이 찾은 답은 플라즈마였습니다. 저도 그 전날 밤 번개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플라즈마는 기체에 강한 에너지를 가하면 생기는 물질의 네 번째 상태입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 공기 중 입자들이 타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흡입된 철가루를 플라즈마로 태워버리면 제로 변합니다. 부피가 90% 이상 줄어듭니다. 필터를 교체하지 않아도 장치가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단순합니다. 왜 아무도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러나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벽이 있었습니다. 플라즈마 방전을 터널 안에서 안전하게 작동시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터널 안에는 전기 설비가 있었고 승객이 지나다니는 공간이었습니다. 플라즈마 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전자기 간섭이 기존 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박민준 팀은 사흘 밤을 더 세웠습니다. 차폐 설계를 수정하고 방전 출력을 조정하고 안전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매일 밤 커피를 들고 컨테이너를 찾았습니다. 딱히 도울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고 싶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박민준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됩니다. 그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됩니다. 그 짧은 두 글자에 얼마나 많은 밤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교통청 설득이었습니다. 박민주는 플라즈마 정화 시스템을 추가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노조 공식 서한을 함께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사와 승무원 143명의 서명이 담긴 서한이었습니다. 기술 데이터와 사람의 목소리를 함께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통청 프레젠테이션은 첫 번째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해리슨을 포함한 영국 공학자들이 이번엔 팔짱을 끼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이 플라즈마 정화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안전 검증 데이터를 설명하는 동안 그들은 메모를 했습니다. 질문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불가능한 이유를 찾는 질문들이었다면 이번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묻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교통청 청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실제 운행 구간에서 테스트를 원하시는 겁니까? 박민준이 답했습니다. 단 하룻밤이면 됩니다. 교통청은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센트럴 라인 특정 구간 심야 운행 종료 후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단 한 번의 테스트. 박민준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퇴근길에 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밤 테스트가 있어. 한번 지켜봐줘. 답장은 10분 만에 왔습니다. 꼭 성공해야 해, 제임스. 나 대신에.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테스트 전날 밤, 저는 박민준과 함께 센트럴 라인 터널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운행이 끝난 터널은 고요했습니다. 우리 둘의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벽면의 검은 먼지가 헤드랜턴 불빛에 반사됐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벽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검은 가루가 손바닥에 묻어났습니다. 이게 내일 밤이면 없어집니까? 박민준이 벽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없애겠습니다. 단언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확신을 들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 터널을 나오면서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홀로웨이 씨, 처음 장례식장에서 명함을 돌려줬을 때 기억합니까? 기억합니다. 그때 포기하고 가셨으면 저도 그냥 떠났을 겁니다. 런던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자를 보낸 것이 한 번 만나겠다는 그 짧은 문자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터널 밖 차가운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내일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판나는 밤. 2020년 1월 14일 새벽 1시 30분. 센트럴 라인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에 멈췄습니다. 기관사가 운전실에서 내려오고 승객들이 플랫폼을 빠져나갔습니다. 터널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 서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수없이 봐온 심야 종료 장면이었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터널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플랫폼 끝에서 박민준이 팀원들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비들이 하나씩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장 집진 차량, 플라즈마 정화 유닛, 측정 장비들. 영국 교통청 관계자들과 해리슨을 포함한 공학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정각,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자기장 집진 차량이 터널 안으로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차량이 속도를 높이자 낮은 전자음이 터널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벽면에서 먼지가 떠올랐습니다. 160년 동안 단단히 붙어있던 검은 철가루들이 자기장에 이끌려 공중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랜턴 불빛 아래 수만 개의 입자들이 반짝이며 떠올랐습니다. 마치 시커먼 눈이 거꾸로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해리슨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플라즈마 정화 유닛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흡입된 철가루들이 장치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플라즈마 방전이 일어났습니다. 터널 안에 짧고 강렬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번개 같았습니다. 그 빛이 번쩍일 때마다 철가루들이 타들어갔습니다. 째로 변했습니다. 필터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장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작동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32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압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측정팀이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숫자들이 바뀌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터널 내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측정팀 연구원이 박민준에게 다가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박민준은 화면을 확인하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담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해리슨이 측정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어깨였습니다. 인정하는 어깨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때 테스트 구간의 첫 번째 섹션이 완료됐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벽면을 비춰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160년 동안 시커멓던 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랐습니다. 벽돌의 원래 색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벽을 만졌습니다. 먼지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말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으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터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새벽 4시 최종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테스트 구간 터널 내 미세먼지 농도가 테스트 전 대비 73% 감소. 철가루 농도는 89% 감소. 측정팀 연구원이 숫자를 읽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교통청 관계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해리슨은 데이터 프린트물을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민준에게 걸어갔습니다.
박 연구원. 박민준이 돌아봤습니다. 해리슨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수가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수십 년간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악수였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터널 안에서 마스크를 벗은 건 3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쇳내가 없었습니다. 눈이 따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기였습니다. 지하에서 마시는 그냥 공기. 저는 그 순간 터널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민준이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나란히 벽에 기댔습니다. 우리 둘은 한동안 그렇게 터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터널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공기로. 새벽 5시 터널 봉쇄가 해제됐습니다. 첫 열차 운행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운전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 첫 차는 제가 몰기로 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전방을 바라봤습니다. 터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달랐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레버를 당겼습니다. 열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을 스치는 불빛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톰, 이제 숨을 쉴 수 있어. 그날 아침 첫 차를 몰고 터널을 달리면서 저는 계속 공기를 확인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고 다시 들이마셨습니다. 쇳내가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매일 아침 운전실에 앉으면 코끝에 걸리던 그 냄새가 없었습니다. 눈도 따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것이 낯설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날 아침에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플랫폼마다 승객들이 올라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냥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젊은이들. 저는 그들이 오늘 아침 마시는 공기가 어젯밤과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오전 운행을 마치고 휴게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BBC 뉴스였습니다.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60년 런던 지하철, 한국 기술로 숨을 쉬다. 저는 그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멈췄습니다. 기사는 어젯밤 테스트 결과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73% 감소, 철가루 89% 감소. 런던 교통청의 공식 발표와 함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자기장 집진 시스템과 플라즈마 정화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교통청 청장의 한마디가 인용돼 있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한 문제를 한국이 풀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이 그 한국팀 데려온 거 맞죠?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랫동안 터널 안에서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제임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톰이었습니다. 폐암으로 투병 중인 28년을 함께 달린 그 톰이었습니다. 뉴스 봤어. 다 봤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임스, 나 오늘 아침에 울었어. 진짜로. 병원 침대에서 뉴스 보면서 울었다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톰, 이제 다음 사람은 이런 일 없을 거야. 알아. 그래서 우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32년의 무게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BBC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디언, 타임스, 인디펜던트. 영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 로이터, NHK. 그리고 오후 늦게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파리 지하철 당국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공식 연락을 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청도 기술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도쿄, 베를린, 싱가포르, 런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하루 만에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160년 된 런던의 문제가 풀리자 세계의 모든 오래된 터널들이 한국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박민준을 찾아갔습니다.
컨테이너 앞에서 그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정리하고 장비들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벌써 떠납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통청과 후속 작업 협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어딘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공식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이 끝났으니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민준 씨.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네 글자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겼는지 그는 알았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히드로 공항까지 박민준 팀을 배웅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홀로웨이 씨, 런던 지하철은 이제 세계가 배우는 곳이 될 겁니다. 문제를 가장 오래 안고 있던 곳이 문제를 가장 먼저 푼 곳이 됐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60년. 그 긴 시간 동안 세계 최초라는 자부심 뒤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 그 고통이 이제 다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제가 가장 새로운 해법의 시작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출국장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퇴근 후 혼자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검 명목이었지만 사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헤드랜턴을 켜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면을 손으로 훑었습니다. 이틀 전과 달랐습니다. 손바닥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오래된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검지 않았습니다. 32년. 저는 이 터널에서 32년을 보냈습니다. 기침을 참으며 눈을 비비며 체념하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32년이 처음으로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박민준을 만났고 박민준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 벽이 바뀌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자부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터널을 나오면서 저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박민준의 명함이 만져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받아줬다 돌려줬다를 반복했던 그 명함. 저는 그걸 꺼내 헤드랜턴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박민준. 명함 모서리가 달아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머니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드나들었는지. 저는 그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장례식을 맡겠다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160년을 바꿨습니다. 터널 밖으로 나오자 런던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상의 공기였습니다. 맑은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의 공기도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